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파일이 부동산 원론 강의안이라는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한글 파일로 한 8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 부동산 원론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 뭐 쉽게 말하면 경제학이죠. 이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난주에 뭐 부동산 원론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원론 수업 한 학기 동안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 원론 수업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관한 내용만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관한 이제 강의한 파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원론 수업에서는 이 중에 한 반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크게 보면 미시 파트와 거시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라는 것은 마이크로, 라는 뜻이고 거시는 매크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시는 작게 보고 작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거시 매크로는 넓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그런 것들을 약간 세부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미시 경제학이라고 하고요. 반면 이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 시스템을 보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미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환율, 금리, 통화량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따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미시적인 파트에서 뭐 수요자라든지 공급자, 즉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 또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사람들 다 금리나 뭐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구분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런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난 학기, 지난 수업 때까지는 이제 이 중에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미시경제학 파트만 우리가 원론 수업에서 다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강의안을 이번 방학 때 한번 다시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말씀드린 이제 중요한 거시경제 파트 부분들을 이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아져서 저도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원론 수업에서 이걸 다 다룰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미시경제학 부분을 우리 원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미시적인 마이크로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고요. 거시적인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결정 요인이라든지 또 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시경제 변수로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루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올려드린 뭐 강의 안에 처음에 보면 뭐 강의 개요나 뭐 기획이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강의 안은 말 그대로 책의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서 넣고 뭐 제가 쓴 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책을 보는 것처럼 막 좀 이렇게 그 말투라든지 뭐 글의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냥 중요하니까 중복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볼 내용은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핸드폰 시장도 있고 자동차 시장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물건 사는 과자 시장도 있고 뭐 식료품 시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경제 시스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도 많이 느껴지죠. 뭐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심지어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특별하다. 그럼 왜 특별한가? 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특별한 것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일단 부동산의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부동산이라는 말뜻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 없다.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고정돼 있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국지적인 형태, 즉 이제 로컬 시장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오죠. 부동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용어로 차익거래, 뭐 아비트레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시장이 분할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시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비싸게 팔리고 또 어떤 시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싸게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싼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비싼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차익거래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까지도 제가 듣기로 뭐 좀 지금 현재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봤을 때 한 10년 전에 들었을 때 그 지방마다 똑같은 화장품도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싼 지역에서 사와서 비싼 지역에 팔고 뭐 이런 식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런 차익 거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익 거래의 핵심은 싼 지역에서 물건을 사다가 비싼 지역에서 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죠. 부동산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전체 큰 시장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쪼개져 있는 세부적인 부분 시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세분화돼서 부분 시장별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제 사례가 나오듯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지역, 뭐 특히 뭐 강남권 지역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전국 시장을 봤을 때 뭐 대구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또 넘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이동이 가능한 재화, 뭐 부동산이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뭐 대구에 남는 아파트를 가져다가 서울에서 팔고 이런 식의 차익거래, 아비트레이드가 가능했을 텐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떻게 보면 양극화, 이런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사과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경우에는 양극화라든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유는 이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과 다른 시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의 비동질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징은 개별 부동산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보통 부동산이죠. 근데 일반적인 상품들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상품들은 동질성이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핸드폰마다 내가 산 핸드폰과 다른 사람이 산 뭐 갤럭시 뭐 S26 이런 핸드폰은 다 똑같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경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은 같은 물건에는 같은 가격이 매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반면 부동산은 이제 비동질성, 즉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다시 나와요. 참고 이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고가성이 있다. 그래서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걸 살려고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또 팔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싸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부담이 적지만 이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사거나 팔 때 굉장히 부담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입 장벽
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건너뛴다라고 한다면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즉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돈을 조달하고 남의 돈을 빌리는 그런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고가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의 비공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조건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당장 모든 거래들이, 특히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당장 모든 거래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정보 탐색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알려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나온 것이 부동산의 이중성인데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 소비자, 수요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다. 그러니까 양면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소비하는, 우리가 부동산,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집을 뭐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내 그 집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용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재의 특성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의 법칙이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데 이 부동산은 이게 사실 약간 이와 다르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투자 목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르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소비재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일반적인 소비재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다르게 작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주요 자료들을 좀 가져와서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사실 요 글 내용들 중에 여기 참고로 나오는 내용들, 밑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참고로 나온 내용들이 제가 직접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수업은 요 참고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특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같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불완전성입니다. 불완전성.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면 완전한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냥 알아서 제일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덤 스미스라고 우리 아주 고전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건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가 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 가장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려면 이 시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먼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수거나 하면 안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무수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면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그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이걸 가격 수능자,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프라이스를, 즉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처럼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소수가 참여하는 시장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해요. 프라이스 메이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이제 가까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형태가 주식시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의 시장에 참여를 해서 뭐 삼성전자 한 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살 때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또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지금 판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정해진 현재 매겨진 가격에 살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가격 자체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다수의 시장,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이런 시장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격을 뭐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뭐 17만 원인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15만 원에 산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 즉 가격 수능자의 역할이고요. 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것은 있잖아요. 시세라는 것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만들어 가죠. 뭐 시세는 얼마라 하더라도 내가 땅을 사고 팔면서 그와 뭐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이런 식의 거래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 갑니다. 그런 점이 이 주식시장과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중에 토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략적인 시세는 알지만 사실 실제 거래 가격과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해보면 토지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소수이지만 아파트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뭐 주식 시장처럼 엄청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약간 이제 가격 수능자, 즉 프라이스 테이커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있는데 둘이 거래 과정을 통해서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사거나 엄청 비싸게 팔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약간 이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자들은 이제 가격을 이제 순응하는 프라이스 테이커, 즉 완전 경쟁 시장에 약간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의 특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모두 동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가 모두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한 주 갖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와 뭐 삼성전자 회장님이 갖고 있는 한 주는 모두 똑같은 거죠. 이게 차이점이 없어요. 모두 동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고 모두 똑같은 재화들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겨지는 가격은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회장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를 판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물론 그 회장님이
그냥 한 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뭐 10%, 20%를 팔겠다. 그럼 당연히 비싸게 팔죠. 그런 걸 우리가 블록딜이라고 하죠. 그렇게 묶어서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한 주보다는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를 사고 팔 때는 다 이제 동질적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같은 가격에 매게 된다. 이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이고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시장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물건에 다른 가격이 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그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조건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그 물건이나 그 시장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이런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정보 획득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남들과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기업의 어떤 임직원한테 돈을 주고 정보를 뭐 얻는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본 것처럼 1번과 2번, 뭐 이런 것들은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3번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정말 내부자들도 투명하게 우리가 똑같이 그 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텐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단속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강력한 공시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이제 공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한다거나 뭐 내부자 거래를 하면 그걸 엄격하게 처벌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는 다 이 주식 시장을 완전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것인데 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껴나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완전 경쟁 시장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애초에 이것이 쉽지 않죠. 세 번째 조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가 불균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매수인은 정보가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 세 번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을 보면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이탈이 가능해야 된다. 즉 완전한 시장이 되려면 자유롭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도 하고 이탈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초만 해도 사고 팔고 가능하니까 이 네 번째 조건을 갖추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단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으로 인해서 이런 단기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네 번째 조건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들이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을 못 갖췄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토지와 건물마다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요. 세 번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네 번째 조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갖추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완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완전한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둘 텐데, 뭐 이제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실은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개입을 해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거는 뭐 참고지만 독과점 시장이라고 있죠. 독점 시장,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뭐 공급자가 한 명이다, 아니면 수요자가 한 명인 경우를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독점 시장이라고 하면 공급자, 그 물건을 생산하는 쪽이 한 명일 경우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 독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한 명인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독점 시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면 아까 얘기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당연히 못 갖추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조건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독점 시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소수가 존재하는 뭐 두세 명, 서너 명 이런 식의 소수가 존재하는 시장을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럼 독과점 시장이 성립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조건들 살펴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투자 자금을 최대한 늘려서 이게 후발주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뭐 그런 식의 이제 규모를 늘리면 우리가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투자를 아주 대규모로 선제적으로 일으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나보다 후발주자가 뒤늦게 자본 투자를 늘려서 날 쫓아오더라도 비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쫓아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독과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지금 살아남은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상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대표적으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독과점 시장이 성립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술적인 아주 특별한 우월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독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뭐 큰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가 뭐 사실은 기술적으로 뭐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2번 뭐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후발주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식으로 독과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모든 나라다 다 기간이 있어요. 뭐 특허권 같은 경우는 뭐 70년이라든지 뭐 50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일종의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독과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그렇잖아요. 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을 하면 그 신약의 독점성이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어서 그게 지나면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거 우리 실제 사회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을 독점한다. 뭐 이런 것도 독점 시장, 독과점 시장의 이제 성립 원인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독과점 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런 특성이 무엇일까? 즉, 이런 불완전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이다.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다른 특수한 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시장의 추상성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은 가장 큰 특징이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일반 시장처럼 뭐 토지나 건물 이렇게 물건이 거래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알고 보면 이런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장의 추상성이라고 해요. 추상성이라는 것은 만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만지는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뭐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권리들이 거래되는 시장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뭐 이게 진열 해놓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진열,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진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추상적이고 그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뭐 임장 활동이 중요하고 이런 권리를 분석하고 뭐 이런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이건 앞에도 나왔었던 내용이죠. 국지적이다. 즉, 시장이 지역에 국한해서 그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체 부동산 시장, 을 분석하기보다 이걸 범위를 좁혀서요.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또 서울 중에서도 어떻게 구를 나눠서 그 광진구의 부동산 시장, 또 광진구에서도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토지 시장, 상가 시장, 뭐 주택 시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 주택 시장, 주택에서도 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렇게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뭐 아파트 시장, 또 아파트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뭐 30평대 시장, 50평대 시장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올해 뭐 서울 지역에 뭐 만 세대가 새로 신규가 공급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그럼 서울 지역에 지금 뭐 만 세대, 10만 세대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그럼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의 지역에 만 세대, 10만 세대가 공급되는 것이 예를 들어 비선호 지역에 뭐 아파트가 아니라 뭐 빌라나 다세대가 공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과 유형과 형태별로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그 향후의 공급량이 얼마이고 여기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정확한 우리가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사과 시장 이런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 많으면 여기 빼다가 여기다가 공급을 하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론 할 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빵해서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그 분산된 자산들 사이에서 사이클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뜻하거든요. 뭐 수익이나 가격의 변동성 자체를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고 이런 편차의 크기를 위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오를 때도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위험을 낮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이 있어요. A라는 자산은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고 1번 자산, 그다음에 2번 자산은 똑같이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3번 자산은 사이클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투자를 할 때, 내가 100의 자산이 있는데, 그럼 50, 50을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내가 반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반은 2번에다 해야 될까요? 3번에다 해야 될까요? 3번에다 해야 되죠. 만약에 2번에다 투자를 하면 편차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1번하고 3번을 섞으면
편편해지겠죠. 뭐 심하게 하면 수평이 될 거예요. 그럼 위험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그 투자 기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자산을 그냥 나눠서 투자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그 두 채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내가 사는 게 좋으니까 내가 옆 단지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산다라고 하면 물론 그걸 통해서 뭐 오를 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지면 사이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라면 적어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두 가지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 이제 위험을 낮추고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뭐 같은 단지에 아파트 두 채를 산다 이러면은 사실 분산 투자의 원칙에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면 뭘 섞어야 되는 거죠? 상관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1,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섞어야 이제 위험을 낮추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동부, 서부에서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굉장히 잘 적용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태껏은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은 뭐 땅이 좁고 하니까 한국 시장은 뭐 서울 오르면 지방도 오르고 뭐 다 같이 오르는 뭐 아파트 오르면 빌라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는 뭐 그런 시장이었죠. 수십 년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나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개별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부동산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개별성이거든요. 모든 토지와 건물 하나하나가 똑같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위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곤란합니다. 우리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은 모델이면 내가 산 거나 옆 사람이 산 거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불량품이 섞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불량률 생각을 안 하죠. 예, 불량률까지 생각하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똑같은 물건에는 똑같은 가격이 매겨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 부동산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어요. 매겨져서도 안 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성이고 비표준성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와 뭐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성이 이제 강하지만 뭐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표준화가 가능하죠. 만들어내는 것이고 뭐 사실 우리가 뭐 같은 단지 뭐 뭘 예를 들까요? 우리 옆에 있는 강진구의 스타시티 뭐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공사를 할 때 뭐 501호랑 601호를 조금 뭐 다르게 뭐 좀 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스타시티 아파트 501호, 601호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나? 그러면 601호랑 602호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에 뭐 한 세대가 비싸게 거래가 됐다 또는 한 세대가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999세대도 그 가격으로 다 수렴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인식하기에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세대들은 그냥 다 똑같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개별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어떤 하나가 비싸게 팔리고 싸게 팔렸다고 해서 나머지 물건들의 가격이 다 똑같이 맞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일반 토지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런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산품,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공산품들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재화, 거래되는 재화, 물건이 다 동질적이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네, 이런 거죠. 그 일물일가. 그러니까 같은 물건에 같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같은 물건에 다른 가격이 매겨진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개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 얘기가 아닌데 뭐 여기 이제 써 있죠. 이게 뭐냐면 단통법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걸 쓰면서 단톡법이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단톡법 했던 거죠. 근데 아마 이거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단톡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인식에서 한 거죠. 우리가 핸드폰은 뭐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뭐 LG전자에서 나오고 뭐 핸드폰은 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공산품이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 똑같은 핸드폰을 어떤 유통구조, 어떤 루트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샀는지, 뭐 오프라인으로 샀는지, 오프라인에서도 뭐 어떤 휴대폰 성지에서 샀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핸드폰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핸드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조건을 못 갖춘 거죠. 그 얘기는. 그럼 완전한 시장이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입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은 핸드폰은 어디서 사든 똑같은 가격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한 거죠. 그게 사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좀 싸게 사고 뭐 이런 게 했었는데 이제 이 법이 되면서 이거 아마 처벌 규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장을 이제 바꿔놓은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뭐 그전에 싸게 샀던 사람들도 그럼 어거지로 비싸게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막 문제의식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아마 폐지가 됐을 거예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단통법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자율적으로 가격을 이제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제가 어떤 아는 분, 이제 임대차를 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단톡법이 한 10여 년 전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이 이동통신, 그 휴대폰 매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 휴대폰 매장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임대료도 엄청 많이 내고, 뭐 그렇게 장사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이 단통법이 생기면서 그게 타격을 받아서 그 1층 매장이 그때 나갔거든요. 월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었는데, 나갔는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공실을 하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몇 년, 뭐 공실, 뭐 들락날락은 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 매장만큼 월세를 높게 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할 만한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실제 사회 뭐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딱히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뭐 단통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도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잠시 쉬었다가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